여기엔 아예 운전석도 없고 내부에 로봇팔까지 있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2막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기대도 얻게 되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택시를 탈 때 길에서 손을 들어 잡기보다는 모바일 앱을 켜서 내가 있는 곳으로 부르고 택시를 타는 일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라이드 헤일링, 예전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했던 것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의 시작점을 만들었던 우버와 중국에서 가장 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디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한때 우버 택시를 한국에서 썼었고요. 주로 해외 출장 나가거나 하면 우버를 안 쓰면 맞아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CS 같은 곳에 가면 우버나 리프트 주로 네. 쓰고 있고 출장 가면 요즘 렌터카 안 빌리시고 우버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안 제대로 되겠죠.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우버와 디디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장을 만들었고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경쟁 구도와 함께 여러 비하인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은 우버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버는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분이 창업을 하게 됐어요. UCLA의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중간에 관두고 나와서 P2P 창업을 하기도 하고 기업을 여러 개 하다가 엑싯을 한 다음에 좀 쉬면서 엔젤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게리 캠프라는 친구랑 만나서 눈 오는 날 파리에서 저녁에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왜 택시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막 하다가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들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를 경쟁이 치열한 구도로 바꾸면 해결이 되지 않겠냐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리무진 업체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고급 리무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르는 형태로 파일럿을 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0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런칭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불렀을 때 고급 차량이 오는 듯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바이럴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현지 교통당국으로부터 사무실로 와가지고 무허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 니들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에 트래비스 켈러닉은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한 택시 영업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우버 캡으로 시작했던 회사 이름을 우버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버 서비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버는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보통 택시를 부를 때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렀어야 되는데 우버는 클릭 한 번만으로도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우버를 딱 켜면은 주변에 우버 차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 차들이 보임으로써 내가 어떤 차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버를 타고 나면은 내릴 때 별도로 크레딧 카드로 정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 고객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끼고 유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래비스 켈러닉은 굉장히 야심찬 기업가였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부터 빠르게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몇 년 되지 않아 유니콘에 오르게 됩니다. 우버는 원래 리무진을 호출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2012년에 우버 X라고 해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우버 라이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버 X를 출시를 했고요. 우버 X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도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뉴욕이나 시카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2011년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영국의 런던까지 진출을 했고 아시아까지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2013년에 들어왔었는데 규제라든지 라이센스 없이 영업하는 거에 이슈가 돼서 결국은 2015년 3월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버와 같은 서비스들이 차량 쪽에만 있었진 않았잖아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GPS가 스마트폰에 들어있다 보니까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게 트래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배정하거나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러면서 이 우버라는 서비스가 확산이 됐는데 우버 같은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탄생한 것은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탄생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983년생 청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장시성에서 태어난, 장시성은 이제 중소도시에 해당하는데요.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인데 수학, 과학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중국도 대학 시험을 보는데요. 고3 때 대학 시험을 보다가 수학의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가 3개 더 있었는데 거기를 없는 줄 알고 안 넘기고 안 푼 거예요. 원래는 잘해야 되는데 안 넘기는 바람에 이제 점수가 좀 덜 나왔죠. 베이징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약간 그 뒤에 있는 베이징 화공대라고 하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행정관략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창업자들은 공대 출신들이 맞아요. 많은데 이 청웨이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알바를 많이 했다고 해요. 보험 영업 알바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이걸 잘한 것 같아요. 보험은 아무래도 이제 말로 설득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잘 드러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어디를 갈까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청웨이가 알리바바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영업 마케팅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영업사원으로 두각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6년간 알리바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당시에 파이낸스로 확장을 하는 찰나에 이제 알리페이 아시죠? 네. 중국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페이인데 알리페이 사업부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다가 이제 늦게 퇴근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택시가 안 잡혀.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안 잡히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알리바바가 워낙 터프한 회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영원히 같이 해야 되는 내 커리어가 맞는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청웨이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퇴사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려고 퇴사했었던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을 한 친구들이 벼락부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있는 일들을 주변에서 이제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는데 알리바바의 마인드 그 중에 한 명이죠. 2012년에 창업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한 회사의 당시의 이름은 베이징 샤오지 테크놀로지. 샤오미랑 비슷하죠. 네. 샤오지가 이제 작은 오렌지, 귤이라는 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오지 테크놀로지에서 어떻게 하면 택시를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알리바바에서 같이 일을 했던 왕강을 찾아갑니다. 야, 왕강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래서 왕강이 수중에 있는 돈 80만 위안을 전부 출자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청웨이는 10만 위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이 얼마 안 됐죠. 이 창업 자금을 가지고 이들이 꿈꿨던 띠디 따처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띠디 따처라고 하는 뜻은 띠디라는 의미가 이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운전할 때 경쾌한 소리, 경쾌하게 빠르게 자동차를 잡는다라는 의미로 앞에 띠디를 붙였고 따처는 잡아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경쾌하게 자동차를 잡아타는 그런 서비스. 당시에 이 띠디 타처를 런칭했을 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얘네들이 개발자가 없었어요. 아까 공대 출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개발을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15만 위안을 써서 외주 개발을 했고요. 띠디 타처라는 앱을 드디어 2012년 9월 9일 날 출시를 했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웨이라는 친구가 아, 이거 외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네. 깨닫고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바이두에서 이제 엔지니어를 했던 장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개발을 총괄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자금이 3개월 만에 전부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수많은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피칭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GSR 벤처스라고 하는 곳에서 300만 불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 300만 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 띠디따처라는 앱이 좋아지긴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앱을 처음 만들었는데 누가 알고 써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띠디도 시작은 택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택시들이 많은데 안 잡혔던 거니까 택시를 빠르게 잡자. 그래서 이제 택시 회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택시 회사들은 보수적이잖아요.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데 귀찮게 잘 알지도 못하겠는 이상을 쓰라고 하니까 택시 회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청웨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겠죠. 외곽에 있는 조그만 택시 회사, 그 회사가 한 7, 80대 정도밖에 없는 작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사장님을 드디어 설득을 합니다. 띠디짜차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여기 총출동해서 트레이닝까지 해준 다음에 드디어 이 회사의 택시들이 띠디타처 서비스를 탑재하고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고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기사들도 생각보다 편리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정도 시범 서비스가 끝날 때쯤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띠디타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슨 일이냐면 이 같은 생각을 항상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하잖아요. 맞아요. 청웨이가 띠디타처를 창업하기 전에 먼저 창업한 회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항저우의 알리바바 사내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누군가가 발견한 거예요. 사내 벤처로 스타트업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바로 콰이디 따처. 콰이디는 이제 빠르게라는 뜻이거든요. 네. 빠르게 택시를 잡다라는 뜻인데, 콰이디 따처라는 서비스가 비슷한 시기에 이미 항저우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콰이디 따처와 띠디 따처의 경쟁 구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4년 이 경쟁 구도가 본격화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막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두 회사가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투자를 하면서 콰이디 따처를 열심히 밀어주고, 콰이디 따처는 분사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알리바바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중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 가는 곳에 늘 존재하는 바로 텐센트. 당시 텐센트만 해도 위챗이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 맞아요. 서비스를 기반으로 확장하고 있었을 텐데, 택시를 부르는 게 위챗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메신저랑 연동하면 너무 좋겠다. 게다가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라고 하는 네.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이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도 경쟁 구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지원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콰이디 따처와 텐센트가 여기에다가 1,500만 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텐센트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띠디 따처는 물 들어올 때 이제 노를 절 수 있게 된 거죠.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개발하면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둘이 중국 전역에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경쟁을 하면 늘 어부지리를 누가 보죠? 고객들이 보잖아요. 네. 이 고객들이 어떤 어부지리를 얻었느냐? 둘이 경쟁하니까 우리 걸 써야 돼라고 하면서 프로모션을 많이 네. 합니다. 수수료를 안 받겠다. 수수료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보조금도 줄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안 쓰면 손해인 거예요. 모두가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알리바바가 투자한 돈과 텐센트가 투자한 돈 덕분에 출혈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택시를 타는 승객들한테는 할인 쿠폰을 남발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콰이디 따처나 띠디 따처를 불러서 쓰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일들이 되게 됐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거의 전 중국의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비스를 합치면 마켓쉐어가 95%그 정도로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텐센트도 알리바바도 또 추가 투자를 합니다. 막 1억 불씩 막 투자해갖고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슈가 생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우버가 중국에 진출을 합니다. 우버와 경쟁하려면 띠디와 콰이디가 이렇게 싸워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버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니? 2015년에 콰이디 따처와 띠디 따처가 전격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띠디의 마켓쉐어가 55% 중국 시장 전체, 그리고 콰이디가 한 40%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띠디만 해도 이 55% 마켓쉐어가 1억 5천만 사용자 정도가 있었거든요. 거의 3억 명에 가까운 고객을 통합을 하면서 중국 전체에서 거의 독과점의 형태의 힘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름을 이제 합칩니다. 띠디 추싱이라고. 추싱이라는 건 이제 뭔가 타고 어딘가를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리브랜딩이 되는데요. 2015년에 이제 우버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 띠디와 콰이디가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히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서비스를 가지고 차량 공유를 하는 띠디 히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2015년에 런칭을 했고요. 이것과 동시에 띠디 버스, 띠디 대리기사, 파생 서비스들도 런칭을 했고, 띠디 추싱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투자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굉장히 큰 포탈이죠. 이 웨이보가 1억 5천만 불을 투자합니다. 애플이 사실 이런 중국 회사에 잘 투자하지 않거든요. 2015년에 무려 10억 불을 투자하게 됩니다. 돈도 이제 충분하겠다. 띠디가 무슨 짓을 했냐? 첫 번째, 우버의 안방인 미국에 라이벌이 하나가 있었죠. 리프트에다가 1억 불을 투자합니다. 너희 지금 안방 걱정해야지 지금 중국에 들어올 때가 아니야. 99라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1억 불을 투자해서 인수를 해버립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경쟁자들을 견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2015년에 일어나면서 우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버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트래비스가 굉장히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우버는 이제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처음 쓰는 고객들한테 무료로 라이딩 서비스를 해주고, 운영을 하는 드라이버들한테도 그 맞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분들이 스마트폰에 새로 깐 다음에 프로모션 무료로 받아서 여러 대를 동시에 놓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돈을 받고 또 다시 리셋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갈취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심가인 트래비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2016년에 우버 차이나를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버와 띠디와의 경쟁 구도를 보면
우버가 잘 못한 게 많아요. 중국 사정에 밟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콰이디나 띠디나 지금 합병이 되긴 했지만 중국에서 현재 전략을 정말 잘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결제잖아요. 중국은 신용카드 사회가 없었던 곳이에요. 현금을 쓰다가 모바일로 전부 트랜지션이 맞아요. 된 사회다 보니 사실 현금은 쓸 수 있어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버는 중국 진출했을 때 신용카드 결제를 고수를 했었고 당시 콰이디나 띠디는 이제 알리페이나 웨이신 같은 것들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우버를 타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렇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걸 이제 이용해 먹는 크레딧 카드가 없어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체리피커들만 양산이 됐던 이슈가 또 하나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환경이. 콰이디나 띠디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성이나 지방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우버는 이제 그런 것들도 못한 거죠. 중국 고객들에게 사실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사실 그 당시에 또 하나 중재자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마사손. 당시 이제 비전 펀드를 어마어마하게 운영을 할 텐데 비전 펀드의 조건이 있잖아요. 로컬에서의 1등 그 분야를 만들어낸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버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라이드 헤일링 이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붐이 일고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 마사손이 바라보기에는 이 회사들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는데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 막 서로 빡 터지게 싸우면서 이제 막 출혈을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띠디에도 투자를 사실 하려고 가만히 보니 이제 내부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고 아마도 이 마사손이 우버에 가서 중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버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마사손과 여러 투자자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차라리 윈윈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업권을 전부 넘겨주는 대가로 띠디의 지분 17.7%를 취득을 하고 오히려 이제 띠디는 그 덕분에 이제 70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되는 윈윈하는 빅딜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띠디는 우버의 철수 이후에 중국 시장 95%를 띠디가 장악을 하게 되고 우버는 이제 우버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손정희의 비전 펀드는 2017년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버에도 투자하고 띠디에도 투자하고 올라에도 투자하고 그랩까지 다 투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모빌리티 그 당시에 모빌리티 회사라고 불렸는데 이 모빌리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모두에 투자한 독보적인 곳이 이제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였죠. 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지역별로 안정화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덕분에 우버는 중국이 아닌 곳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고 띠디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버는 원래 초창기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모션 정책을 썼어요.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요. 2010년에 창업한 우버는 2014년에 블랙락이나 구글 벤처스로부터 12억 달러를 이미 받았고 그 당시에 기업 가치가 무려 170억 불이었다고 해요. 그 해에 연속으로 투자를 받은 게 400억 달러.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2015년에 투자를 받던 시점에도 이미 51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그 시기에 또 소프트뱅크로부터 100억 달러를 투자를 받게 되면서 거대한 라이드 헤일링 사업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버 아시아를 동남아에서 하다가 그랩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과 비슷한 형태로 그랩의 지분을 27.5%를 확보하면서 우버 아시아를 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일부 지역에서는 철수를 하게 됩니다. 우버는 여러 회사들과 막연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득을 취하는 관계로 가져가면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버는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성과를 굉장히 지향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한다 이런 회사의 운영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 로비 활동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리포트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우버가 처음에는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정부 기관에서 우버 드라이버를 조사를 해서 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레이볼이라고 해서 앱에서 이 사람들이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 같은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차들 정보가 전혀 보이지 않게 해서 실제 드라이버가 없는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버 앱을 다 쓰고 나간 다음에도 고객의 동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이게 결국은 애플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우버 앱을 스토어에서 내리겠다라고 압박을 해서 내린 사건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2016년에 해커 공격을 통해서 5,700만 명의 유저들이나 드라이버들의 정보가 다 유출이 됐는데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않고 해커들에게 10만 달러씩 주고 은폐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도 있었습니다. 우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게 터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수전 파울러라고 하는 직원이 본인이 그 안에서 원래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HR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첫 번째 있던 사건이니까 대응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마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걸 폭로를 하게 되었고, 폭로가 돼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 안에서 성폭력, 성차별, 성희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조사가 되었고, 이 때문에 트래비스는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트래비스 개인적으로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조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사고가 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도 다치게 되고 어머님은 사망을 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 결국은 한 달 안에 CEO에서 퇴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다라 코스로샤이가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우버의 문화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우버의 컬처를 지워버리고 새로 다이버시티와 평등함, 존중을 주장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나가게 되고요. 우버가 원래 라이드 헤일링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버 이츠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같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라든지 다각화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버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2019년에 뉴욕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45달러로 시작을 해서 82억 달러의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우버는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우버의 호출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6,700명 정도를 해고하고 여러 지역에 있던 오피스도 폐쇄하게 되면서 우버를 다시 살리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침 또 코로나 시즌에 우버 이츠가 성장을 크게 하게 되면서 다시 우버는 살아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디디 추싱도 다르지 않습니다. 디디도 다양한 시도들을 했잖아요. 네. 다양한 서비스들과 비즈니스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디디치 같은 경우는 우버 X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디디치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터졌냐? 디디 히치를 탔던 스튜어디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튜어디스가 디디 히치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우버에도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위험해서 타겠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늘기 시작을 하니 디디가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다 보니 이걸 방지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디디가 전면 리셋을 시키고 새벽부터 밤새 다녔는데 시간도 네. 제한을 해서 밤 10시 이전까지 운행을 종료하게 만들었고, 또 운전자 얼굴 인식을 강제로 하게 만들어서 운전자의 신원 같은 것들을 사전에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서비스 안에 녹음 기능이라든가 또는 비상 호출 기능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승객이 위기를 느꼈을 때 또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개선들을 통해 서서히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모든 지구상의 기업들에게 위기를 줬잖아요. 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 네.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더 맞아요. 심했죠. 그래서 네.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는데, 항상 또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동을 못하니까 물건이 이동을 해야 되는, 음식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디디도 음식 배달 같은 것들을 이 수많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도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고, 네. 덕분에 2021년 6월 이 상승세를 가지고 NYSE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가 디디를 안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디디가 네. 갑자기 상장을 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디디가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서비스를 하면서 거의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동 경로, 이동에 대한 데이터, 소위 뭐 공산당 간부들까지도 다 탔을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디디가 다 들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데이터들이 혹시나 노출됐을 때 가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 국가의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걸고 넘어가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CAC라고 하는 사이버 관련된 제재와 관리를 하는 당국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앱을 그대로 너희들이 서비스할 수 있게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앱을 삭제하게 강력하게 강제화를 합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을 거네요. 못하게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디디 앱이 삭제가 되었고요. 미국에서
사실 이 상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에서 경쟁자에 대한 보여주기도 있을 거고 미래 방향성도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띠디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CAC가 결국 그 다음에 벌금까지 부과를 하는데요. 벌금이 무려 12억 불. 띠디의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6월 불과 1년 만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상장을 폐지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비즈니스 못해. 상장을 빨리 폐지하고 중국 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인데 이거 맞춰주고 빨리 사업을 재개해야겠다. 그러다 보니 띠디가 이제 잠깐 움츠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 극복을 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춰서 다시 이제 비즈니스를 재개를 하게 됐고요. 상장 폐지했잖아요. 미련이 남죠. 가뜩이나 홍콩에다가 할 거를 미국에다 한 이유가 나름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할까 다시 간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버도 띠디도 이런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냈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즈니스로 성장을 했고 또 양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물론 띠디도 우버도 아닌 다른 맞아요.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됐는데 띠디와 우버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미래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인공지능, 또 네. 지난번에 우리 로보택시 얘기했듯이 자율주행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버는 이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버는 사실 초기부터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원래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있던 친구들을 데려다가 AI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율주행을 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웨이모에서 나와서 창업을 했던 안소니 레반도프스키의 오토모터 회사를 인수를 해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버가 쓰는 형태로 합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운전자가 앉아서 보조를 하면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2018년에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우버가 가지고 있던 자율주행 부문을 오로라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파트너십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루시드 모터나 바이두, 뉴로와 같은 회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미래의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비슷한 경향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실행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합니다. 자율주행 관점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2015년에 우버가 자율주행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띠디는 2016년에 내부에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부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부서를 설치한 다음에 미국 산호세에 연구소까지 만들 정도로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2019년에는 이 연구부서를 아예 띠디 출싱의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자회사로 분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자회사가 띠디 전체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 사실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입니다. 띠디 같은 경우는 직접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줘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 폭스바겐이라든가 또는 상하이 모터 또는 광저우 모터 또는 비와드 같은 회사들이랑 전략적 협업을 맺고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미래 2030년에 100만 대를 운행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합니다. 와.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이 이 띠디에게는 자율주행 택시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비아드랑 공동 개발한 전기차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바로 D1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인데 자율주행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려 55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해요. 이거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요. 2021년부터 볼보랑도 협업을 합니다. 볼보의 유명한 SUV가 있죠. XC90 네. 그리고 60 두 개의 모델인데 이 모델들을 자율주행 플랫폼에 최적화되게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센서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33개를 붙여서 딱 사진 보시면 웨이모랑 비슷해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서 2020년부터 시범 운행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미나이라고 이거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는데 그래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것을 2020년에 공개를 해서 이걸 여기다 탑재를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됐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누적 5억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웨이모가 지금 1억 마일이죠. 예, 1억 마일. 이게 한 3. 몇억 마일 정도 되니까 네. 한
4배 이상 웨이모보다 많은 마일리지를 이미 이동을 했을 만큼 데이터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요. 사고도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보다는 못하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4배 이상 안전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GAC랑 협업을 해서 레벨 4 자율주행이 되는 띠디 뉴론이라고 하는 새 컨셉카를 또 발표를 했어요. 아직 실제로 운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센서가 수십 개가 붙어 있고 여기는 아예 운전석도 없고 내부에 로봇팔까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용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카고봇이라고 해서 무인 트럭이라고 불리우는 자율주행 화물 서비스를 이미 100대 이상 운영하면서 승객 이동뿐만 아니라 화물 이동 또는 물류 쪽의 혁신에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속도대로라고 하면 이들이 지금 선언한 2030년까지 100만 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기대고 있긴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웨이모나 테슬라의 로봇 택시만큼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중국에 띠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그렇죠. 있고 많은 분들이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정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건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버와 띠디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봤잖아요. 네. 보니까 띠디가 상대적으로 우버보다는 아직 서비스하는 국가는 적더라고요. 16개국. 중국과 남미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버는 어떤가요? 우버는 70개국 15,000개 도시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MAU가 1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띠디 같은 경우는 MAU가 5억 5천. 네, 띠디가 네? 5억 5천입니다. MAU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월간 활성 엄청나네요. 유저가 있고요. 우버와 띠디만의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올라도 있고 그랩도 있고 한국의 카카오택시도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드 헤일링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었구나라는 정말 생각이 그 들어요. 규모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대급부의 이야기들도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제 택시 기사들이 네. 우리의 밥그릇을 너희들이 뺏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지역별로 조정이 되고 타협이 된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한다고 하면 제2막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웨이모나 테슬라 로봇택시 같은 테크 리더들이 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버나 띠디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라이드 헬링부터 시작해온 곳들인데 이곳들도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결국 이동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띠디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모두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불편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것을 실험과 시도로 행동을 하는가 이게 결국은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해결이 지금의 거대한 두 개 제국을 만들어낸 맞아요. 결과잖아요. 콰이디와 띠디가 경쟁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띠디가 콰이디를 통합을 하고 띠디 추싱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가 됐잖아요. 콰이디나 띠디나 똑같은 서비스를 했지만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띠디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고 조금 더 편리했었고 사용성이 좋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대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결국은 띠디가 콰이디를 통합하게 만든 요소가 되지 않았나. 띠디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예전같이 라이드 헬링 하나 마지는 않고 있어요. 음식 배달에서부터 대리기사 수많은 서비스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로부터 비롯돼서 지금 그 해결의 방식들이 플랫폼 레벨로 커지고 사업 레벨로 확장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버의 과정을 보면서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비즈니스를 잘 성장시킨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버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키워나갔지만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불편함을 다 은폐시켜버리는 문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당연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결국 트래비스 켈러닉을 내보내게 된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업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가져가는 컬처를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의하면서 그거보다 더 적절한 말이 오히려 창업자의 철학과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띠디 같은 경우는 청웨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건전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는 약간 군대식이라고 해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야망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결단력과 절제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파트너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만들어내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리더십과 또 설득력, 영업에 얼마나 많은 또 성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모건 스탠리라든가 수많은 IB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영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면서 지금의 거대한 띠디의 제국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버가 라이드 헬링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이츠라든지 이런 영역에서만 그냥 성장을 쭉 했어도 되는데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자율주행까지 펼쳐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투자하는 마인드, 또 미래를 보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인 기대도 얻게 되지 않나 싶어요. 띠디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기자동차도 만들었고 여러 회사들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협업들도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도 하고 있으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과 또 5년 뒤의 모습이 또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기대도 주면서 관심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버가 만들어냈고 띠디가 만들어낸 이 라이드 헬링,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기술로 만들어낼 자율주행 택시의 시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의 혁신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저희는 또 다른 혁신의 이야기, 혁신 기업들의 비하인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